자, 오늘부터는 연쌀, 즉 도화살이라고 알려져 있는 연쌀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는요, 그 12신살, 그 연쌀과 월살이 같이 묶여 있는 책인데요. 총 이 시리즈 12신살 시리즈 10권 중에서 네 번째 책입니다. 즉 네 번째 책에 또 연쌀이 있는데 연쌀이 도화살이고요. 이걸 좀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12신살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띠를 기준으로 해서 12신살을 일단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신살 12개를 하면 예를 들어본 겁, 재, 천지, 연월, 망장, 반역, 육화, 이 12가지, 지금 이건 처음에 있는 글자만 따서 12개만 하는 거여서 12개만 따는 건데, 이렇게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이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역, 육화 이렇게 외울 때 좀 편하게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겁니다. 12신살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거기 겁살은 겁살이고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여기서 이제 세 글자가 들어가죠.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신살들은요, 그 별개의 어떤 이름이 좀 있습니다. 좀 고유의 이름보다요. 특히 제살 같은 경우는 수옥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연살은 도화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역마살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어떤 그 무속 쪽에서는요, 겁살, 제살, 천살 이 세 개를 합쳐서 이제 삼살 잡고 삼살방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사를 하거나 움직일 때 꺼리는 방향이죠. 특히 겁살 방향에 해당되는 것은 못질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민간에서 굉장히 꺼리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 12신설은요, 띠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 띠가 만약에 이렇게 말띠다 그러면 이 말띠를 중심으로 겁살은 여기 지금 해묘미가 오게 되는데요. 여기 오라는 글자가 겁살이 됩니다. 지금 겁살이 여기가 되고요. 제살은 여기서 이제 그 역제월 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신자진에서 이게 제살이 됩니다. 다음에 제살, 천살, 해자, 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처럼, 그러니까 말띠를 기준으로 할 때 겁살은 해, 제살은 자, 천살은 축, 지살은 인, 연살은 묘, 그리고 월살은 진, 이렇게 매기는 것들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빨리 찾기 위해서 이게 같은 그룹끼리 모아놔서 인오술이라는 걸 모으고 사유축이라는 걸 모아서 설명을 드렸던 것은 이제 신살이 제일 처음에 여러 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겁살 자기가 호랑이띠나 말띠나 개띠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시계 방향 쪽으로 흘러가는 쪽은 망육천 쪽이고요. 여기를 망육천이라고 합니다. 망신살, 육신살, 천살이 되는 거고요. 정반대 쪽에 역제월입니다. 역마살, 제살, 월살. 이 한 칸 오른쪽, 그러니까 요 바로 시계 역방향 쪽으로 한층 가 있는 쪽이 이게 겁살, 겁연 반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자형화가 되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호랑이띠, 말띠, 개띠라면 이 해묘미는요, 첫 순서대로 겁살, 연살, 반한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겁살을 먼저 여러분 십몇 강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겁살을 설명하면서 12신살을 가장 빠르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얘를 하나의 묶음으로 서로 합의됐을 때 어떤 그 시너지 효과나 현실에서 현상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갖다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겁살 이후에 지금 이제 하려는 게 연살, 즉 도화살을 좀 강의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참 강의가 처음부터 이렇게 겁제의 천지 이렇게 쭉 진행되지 않고 겁살하다가 연살하니를 왜 넘어가냐면 삼합천기가 그렇습니다. 겁살, 연살, 반한살 이 세 개가 삼합을 이루고요. 요게 끝나고 나면 요거의 반대편에 있는 망신살, 육개살, 천살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강의가 너무 좀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만이 있기도 하고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은 그 겁살, 연살, 반한살까지는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상세히 다루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좀 봐가면서 얼만큼 상세하게 다른 것들을 진행할까를 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살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중이고요. 연살을 오늘 처음 시작했는데 그거는 제가 낸 교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전사주 시리즈 12신살 중에서 10건 중에서 4권째 여기에 네 번째는요 연살과 월살을 같이 떠놓은 책입니다. 요 책을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오행이라는 거 가장 먼저 배우고요. 그다음에 육친도 배웁니다. 그다음에 어떤 그 원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월지에서 얼만큼 힘을 얻느냐에 따라서 격과 국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일간을 갖다 신이라고 놓고 신이 강할 경우와 신이 약할 경우로 나누어서 신이 강할 때는 그러니까 내 힘이 강하니까 힘을 좀 빼줘야 되는 쪽에 빼줘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울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소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신입니다. 신이 그러니까 일간을 포함해서 그 인성이 같이 들어간 이 세력이죠. 일간과 인성의 세력이 강하니까 강할 때는 신강이다 표현하는데 이 신이 강할 때는 이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에 뭔가가 지금 여기가 지금 식재관이 되는데요. 식재관 쪽을 좀 더 눌러주면 균형이 맞을 것 같으니까 요거를 용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균형이 사주가 좀 기울어져 있는 것을 한쪽에 좀 모질라는 부분을 보태주는 것이 운에서 왔을 때 이 사주는 평평하게 되기 때문에 이 운이 좋은 운이다. 그래서 좋은 운을 용신운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너 뭐 시험은 언제 될까요? 그럼 용신운이 된다. 나는 장가를 언제 갈까요? 용신운이 된다. 난 돈을 언제 벌까요? 용신운이 된다. 나 진급 언제 할까요? 용신운이 된다. 이런 식으로 사주를 바라보는 것들이 어떤 격군론의 개념인데 근데 그게 굉장히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신약 같은 경우는요 기울어진 게 뭐냐면 이렇게 기울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식신과 재성과 반성의 합이 여기 일간의 비겁과 인성의 합 세기보다 그러니까 여기 강약에 따지는 거죠. 세기보다 얘가 더 무겁기 때문에 여기를 더해주는 거 그러니까 인성을 더해주거나 비겁을 더해주는 쪽 여기서 용신을 잡아서 만약에 용신이 인성이 있다 그럼 인성의 운이 온일 때 이게 평평하게 되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 보면서 이 용신운을 되게 좋게 보고 용신을 극하는 운이 왔을 때 얘를 기신이라고 합니다. 용신을 갖다가 바로 여기서 용신이 갑이다. 그럼 얘를 극하는 운이 경이라는 건데 얘가 용신이면 얘는 기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도와주는 게 뭐 얘를 도와주면은 희신, 기신을 도와주면 뭐 구신, 가운데는 뭐 한신 뭐 이렇게 하고 희용기구안으로 나누는데 이 관법은 이 관법이 격국론이나 격국용신론에 격국용신론 그 중에서 특히 용신론을 통해서 사주를 보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용신론은 뭐냐면
사주가 일간을 중심으로 일간을 인성과 비겁의 그리고 일간의 자체의 세력과 식상과 재성, 관성의 세력을 비교해서 만약에 인성과 재성이 강하다면 시소가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니까 식재관 쪽에서 용신을 잡고 이 용신의 운이 왔을 때 일이 잘 풀린다. 이 용신을 방해하는 운이 왔을 때 일이 안 풀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은 현대인 쪽에서는 너무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 볼 때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가를 갔는데 그러니까 재성이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모친이 많이 아프시던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아파트를 쏙 다 팔아버려갖고 장가를 갔어요. 근데 아파트가 쫙 올라가고 큰 손해를 봤다. 이러면 장가를 간 건 좋은 거지만 집을 팔아서 차 파는데 집값이 올라가고 나는 거지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게 되는 거거든요. 또는 인성운이 와가지고 내가 공부는 할 수 있어, 공부를 자기가 할 수 있지만 내 일거리가 떨어졌다, 먹고 살 건 없어서 아직 공부만 하고 있다.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런 것들이 현대인 과거에도 그렇고 현대인도 그렇고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은 섞여 있는 거예요. 한 해에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번 시기에 내가 어떤 쌓아놓은 인격이나 명성은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관이 많이 진급 관운이 좋아서 진급을 많이 하고 높은 벼슬에 올랐을 때 내 형제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관이 강해지면 일간이 약해지니까요. 또한 식신이니까 만약에 식신이 강해졌을 때 내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는 힘이 강하고 그걸 도전하려는 노력은 많이 하지만 관이나 인의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엄격한 조직 내에서 그 일을 추진하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사주는요. 명확하게 얘는 좋고 얘는 안 좋다. 그래서 3, 4년간 얘는 좋으니 좋은 걸 갖다 추진해라. 3, 4년간 얘 힘들 거니 지금부터 대비해라. 이렇게 봐야 현대인의 사주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행을 배우고 육친을 배우고 원령을 보면서 일간의 강약을 같이 배우면서 실제로 용신만 찾아다니다 보면 한 10년을 넘게 사주 공부를 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주를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주를 보는 방법은 이렇게 보는 방법은 거의 안 씁니다. 또 하나 격국론이라는 걸 쓰는데요. 격국은 이제 격국은 격과 국으로 나누지요. 격과 국으로 나뉘는데 격은 이제 월지에서 월지에 있는 지장간에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을 격으로 잡는 거고요. 국은 지지에 있는 삼합을 국으로 잡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그 사람이 가진 그 사람만의 특성. 근데 격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공망되거나 형되거나 충되거나 파되거나 원진되거나 하면서 파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를 명확하게 단계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격만 이루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잡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제 얘를 갖다 격국 용신론을 주로 이제 고전에서 많이 다루었는데요. 제가 고전에서 다루는 거는요.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신사론과 격국론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자, 격국론과 신사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격국론은 주로 이제 고전에서 지금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자평진전에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다음에 그 궁통보감에서도 어떤 격 자체보다 어떤 원령의 힘을 많이 다루긴 하지만 그래도 격을 좀 모자란 격을 갖다가 무시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또 연해자평도 엄청나게 격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그다음에 적천수도 상당히 격을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천수에서는 이제 격을 8개로 나눠서 정팔격 이렇게 나누면서 그리고 이제 삼명통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격을 다루고 있긴 하지요.
근데 이 고전에서 다루는 격국은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많이 했냐면, 양반들을 대상으로 많이 그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격국론이 만들어진 즉,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고위급 관료예요. 고위급 관료, 지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무슨 판서, 이런 사람들, 수십 명들을 갖다, 이게 수십 명, 수백 명을 놓고, 이 사람이 언제 과거에 입상을 했고, 언제 그 벼슬에 임명됐고, 더 올라갔고, 언제 귀양 갔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사람들을 샘플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격국론이고요. 요거보다 조금 확장한 게 용신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를 보고 이제 그 사람의 그릇을 본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양반이나 고려 시대는 이제 귀족이라고 하죠. 양반이나 귀족들한테 중요한 건 언제 벼슬 되고 언제 올라가느냐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진급이 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솔루션이었어요. 내가 진급이 돼도 내 와이프가 힘들고 아파도 걔는 큰 문제가 없다고 좋다고 봤고요. 내가 진급돼도 어떤 송사가 일어나도 좋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권력으로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고려시대의 귀족이나 조선시대 양반은 격국론을 봤지만 일반 서민들을 격국론으로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격국론은 언제 과거에 진급하고 높은 지가 올라가냐가 굉장히 초점이고 관심사였고 학문의 요체인데, 이 양민들, 그러니까 농민이나 어떤 산업공상 중에서 산업공상이지 않습니까? 4개 그룹이 있는데 얘는 양반이에요. 얘는 농민이고 공과 상은 상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벼슬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애환이 주로 어떤 큰 문제가 당했을 때 사주를 통해서 자기를 위로하려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큰 가뭄이 들었다. 무슨 돌림병이 들어왔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가족이 뿔뿔 어떻게 되게 죽었다. 나는 내가 지금 소에 받쳐갖고 엄청나게 힘들어서 지금 누워있다. 이런 것들. 또 내가 지금 누군가 나한테 자꾸 희롱을 걸어댄다. 그래서 나는 도망다니다가 어떤 크게 다친 적이 있다. 이렇게 내가 나한테 닥친 불운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격국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신사론은요, 주로 이 농공상에 해당되는 서민들의 애환, 어려움들을 달래는데 신살론, 아까 말했던 겁살, 제살, 천살, 직살, 이 12개의 이론이 동원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살론은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격국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책으로 남겨지기보다는 구전으로 남겨진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이 신사론으로 서술을 봤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글이 좀 짧다 보니까 그 어려운 한문들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전 말로써 설명해서 자꾸 제자들을 키우고,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구전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체계화가 조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과 저 사람 말의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이때와 저때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신사론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 신사론은 가만히 보면 좋은 것보다는 길보다는 흉이 훨씬 더 많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도화살만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주색잡기로 집안을 다 말아먹었다. 여자는 기생이 돼갖고 집안에서 수치가 됐다. 기생살이를 하게 됐다. 정말 당시로서는 힘들고 안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이는 것들이 이 흉의, 12신살의 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공부를 하는 사람 중에는 12신살은 볼 곳이 없다. 12신살과 퉁쳐서 12운성까지도 얘는
실전 곧 정통 사주에 해당하지 않고 사이비나 민간 무속 신앙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저도 처음에 이런 줄 알고 공부를 해보니 그렇게 많은 음양이라든가 오행이라든가 육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것들을 풀릴 수 있는 것은 전체 물음 중에서 10%나 15% 정도가 15%밖에 안 풀리고 나머지 7, 80%는요 얘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답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육친 오행과 육친과 어떤 격국용신을 찾다가 여기서 답을 못 찾으니까 이제는 점술로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화역술을 하거나 뭐 구성학을 하거나 아니면 타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점괘를 사용해서 여기서 얻지 못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점괘를 통해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괘 중에서 가장 폼나고 좀 글쎄 보이는 게 또 주역이니까 주역에 심취해서 한 5년 동안 또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음양도 배우고 오행도 배우고 육신도 배우고 격국도 배우고 용신도 배우라고 3, 4년을 소비를 했는데 저기서 잘 안 되니까 구성을 배우는데 한 6개월 정도 소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매화역술을 배우는데 한 1년 정도 소비를 해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니까 주역 역시 전통은 주역이다. 그래서 주역 점괘를 갖다 뽑는데 주역과 좀 이제 상당히 약화된 게 6효죠. 주역 6효에서 한 2년 또 소비를 해요. 그러다 이게 아닌가 싶으면 타로를 갖다 이제 한 2년 동안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10년이 넘게 했는데도 사주만 보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부가 잘못되고 짧고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도 그걸 가르치는 사람마저도 이런 것들을 자기가 느끼면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호구지책 때문에. 그래서 뭐 단시간 내에 1년 내에 완성이다 6개월 내에 완성이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면서 이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도 신통치 않으니까 또 다른 선생님 찾아가갖고 6교 배우고요. 다른 선생님 찾아갖고 주역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단대 초대하다가 이제 타로를 배우면서 이게 좀 잘 맞는 것 같아. 혼자 생각하다가 다시 정통파 사주의사를 만나면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자기도 내가 공부는 하지만 이 공부의 끝이 어디인지 내가 지금 하는 말에 내가 정말 똑같은 질문을 100번에 대한 똑같은 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을 갖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주는 어려운 거, 잘 안 맞는 거 이러면서 누군가 사주 공부를 하려고 치면 진심 어린 조언을 합니다. 그거 공부할 게 못 돼. 어려워. 그러니까 잘 안 맞는다는 개념 잘 모르겠으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문이 엄청나게 많아서 사주가 한문 너 알아? 그러면 한문을 모르니까 그래서 사주 공부 하지 마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들 이 책 제가 26권 책을 냈는데 여기서 한문이 몇 개 나오는지 한문 22줄밖에 안 나옵니다. 한문은요 그것도 한글로 다 써있어요. 한문 몰라도 하는 거예요. 12신사를 갖다 공부를 하는 거는요 여기서 안 풀리는 문제를 갖다 공부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물론 12신살과 12운성을 한다고 해서 얘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얘로 풀릴 수 있는 문제는 풀고 풀리지 못하는 80%의 문제를 다른 걸로 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강의에서는요 일단 책을 쓸 때 다른 책들은 뭐 천간론, 지지론, 오행론, 육친론, 신사론, 격국론, 용신론 이런 것들은 시중에 책이 많으니까 그래도 책을 갖다가 내가 저 책이 시중에서 제대로 구하기 힘든 12신살론과 12운성론을 좀 집중하자 해서 책을 써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10권이 나온 거고 12운성이 6권이 나온 겁니다. 굉장히 많은 방대한 분량이 나온 거죠.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여기서 있는 용어들이 설명을 하는데 좀 다른 이론이 좀 필요해서 오행론과 천간론과 지지론을 같이 썼고 얘를 갖다 서로 뭉쳐서 해석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종합론을 썼던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요. 지금 우리는 12신살론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격국론을 도화살을 하고 있는데요. 도화살을 포함해서 12신살 자체는 서민들의 애환을
소통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한 용도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그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았고 이 내용을 통해서 상담을 했을 때 얘를 갖다가 격국론에 비해서 체제가 체계화되지 않으니 사람들의 생각에는 상당히 이론이 수준이 낮다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얘가 높고 얘가 낮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얘가 쓸모가 따로 있고 얘가 쓸모가 따로 있습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칼이 있는데 격국론은 회 뜨는 칼인 것 같고 회 쓸 때 얘는요 그냥 뭐 도끼를 썼다가 만능이에요. 도끼를 쓰기도 하고 어떤 장작을 패기도 하고 뭐 톱질을 할 수도 있고 부엌에서 요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능 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만 회 뜨는 칼 가지고 뭐 무를 갖다가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깍두기 담을 때 쓰거나 메추겨 쓰거나 뭐 그러니까 막 쓰는 칼로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다 이론 알아도 돼. 격국용신론보다는요 신살론의 이론이 훨씬 더 사주를 상담할 때 많이 쓰이고 적중률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살론을 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신살론 중에서 그러니까 신살론에 이제 포함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합충, 형파, 원진, 공망 이런 거 다 신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백호대살, 양인살, 뭐 금괴강살, 천을귀 이런 거 다 신살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기서 잘하는 건요 12신살 즉 겁살, jet살, 천살, 망신살 이런 것처럼 12개의 12신살을 띠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12신살 12개 중에서 지금 두 번째 도화살. 처음에는 겁살을 먼저 했고요. 겁살, 연살, 반한살이 삼합을 이루기 때문에 겁살을 먼저 했고 다음에 연살 지금 할 것이고 요거 끝나면 반한살을 할 겁니다. 자, 연살의 다른 이름은 도화살이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요것들을 갖다 좀 먼저 이러한 것을 기본 베이스를 깔고 연살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살은 연살 물상론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물상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물상. 그러니까 물상론을 갖다가 이제 여러 이론을 많이 써요. 가령 물상론을 어떻게 쓰냐면 갑이라는 게 있다. 아, 그럼 얘는 소나무에 해당된다. 뭐 단단함이다. 또 뚫고 올라오는 새싹이니까 갇힌 것을 뚫고 나온 힘이다. 저항이다. 그러니까 또 꽉 막힌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혁이다. 이렇게 어떤 갑을 병정 무기형식인 게 각각에 대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의미를 사물이나 성격이나 인간관계 여기를 통해서 얘를 설명하는 것을 물상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그냥 갑은 소나무여 을은 등나 해갖고 뭐 풀잎이나 초목처럼 보이는 것들도 가장 전형적인 물상론이고요. 도화살이 있으면 주색잡기를 하거나 기생팔자가 되거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현실 속에 있는 현실을 갖다가 도화살이라는 거에 매치를 시켜서 설명하는 것을 물상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물상법은요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상법의 장점은요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잘 모르겠는데 소나무, 그 나무 이건 알지. 어떤 새싹 이것도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물이나 현상이나 성향에 대해서 성향을 얘를 설명하는 것을 물상이라고 하는데 이해는 빠르지만 단점은 뭐냐면 갑이 소나무가 아닌데 갑과 소나무를 동일시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왜곡,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즉 도화살을 갖다가
어떤 물상론을 잘못 설명해 버리면 야 이건 뭐 끼 부리는 사기야 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경계하거나 안 좋은 걸로 도화살을 이해할 수도 있죠. 또는 야 저기 있으면 뭔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이해의 폭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이 도화살이 하나를 물상론으로 설명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 안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 얘가 있어서 좋다고 사주를 평가하는 사람, 얘 운이 들어와서 그 애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너는 되게 힘들겠다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감각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가 그냥 사람을 다 달아버리니까 하나의 이론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상력의 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물상론의 단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상론을 갖다 이해할 때는요, 얘들의 비유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왜라는 걸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나무에 비유를 했다가 갑을, 왜 소나무에 비유했을까? 소나무와 아니면 풀의 차이는 뭘까? 그러니까, 눈에 들어진 거. 그러면서 왜 어떤 새싹에 비유했을까? 소나무와 새싹의 차이는 똑같이 어떻게 얘가 소나무가 되고 어떻게 새싹이 될 수 있지? 근데 얘는 어떻게 저항이 될 수 있지? 도화살은 왜 저어서 갖다 끼라고 보는 거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유를 했던 그 기본 개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상법을 많이 쓸 건데요. 물상법을 쓸 때 비유를 한다면 그 비유를 하는 근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유된 최종 목적과 이 비유된 원인을 알면 이 갑이라는 속성을 조금 더 이해하고 이 갑이라는 걸 사주에서 봤을 때 이러한 것의 이면에 있는 생각들을 집어넣겠구나. 이 사람은 이러한 성격이 있구나. 그래서 저항이 있고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뭔가 새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무일관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 관으로 쓸다. 그러면 관, 너의 직장의 모습은 뭔가 새로운 제도를 개혁하거나 개혁하는 일, 뭔가 교육시키는 일, 먼 미래를 바라보는 일, 이런 쪽이 좋겠다라고 여기서 나온 이런 키워드들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게 물상법을 현실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